삼성, 현대, 포스코 등의 대기업은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대기업의 탄생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쓰여진 생생한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에 갇혀있던 세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은 수십 년간 핵무기를 겨누며 대립해왔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한때 인류 전체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양국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대탕트 긴장 완화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1969년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곳곳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안보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971년 닉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미국과 소련의 대탕트, 일본의 고도 성장,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을 점점 더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실로 위태로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 남짓,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농업에 종사했고 산업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신발, 가발, 섬유 같은 경공업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체제 하에서 선군 정치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었고 1968년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일이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미군 함정이 북한에 납포되며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전국은 불안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열망은 커졌지만 정치권은 분열됐고 1967년 대선과 1969년 삼선 개헌 이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쳤고 사회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고립 위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안보 불안,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소멸할 것이다. 당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오원철 경제수석은 이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 위기의식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국방 자립, 스스로를 지킬 군사력 키우기, 경제 독립,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산업 기반 만들기. 그리고 이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전략, 바로 그것이 중화학공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훗날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외교나 안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연평균 8에서 9%의 고도성장, 세계은행에서도 찬사를 보낼 만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달랐습니다. 섬유, 신발, 가발 모두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경공업이 중심이었죠. 고부가가치 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는 대부분 수입품이었고 기술력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경제는 외국 원조와 값싼 노동력에 기대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경제는 숫자만 컸을 뿐 자립 기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모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이 나라가 10년 뒤에도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고도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화학공업, 그것만이 살 길이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자동차, 기계, 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했습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미숙한 기술력,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밤 혼자 관저 책상에 앉아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산업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치로는 산업화도 국가도 없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안정 없이는 중화학공업 육성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원철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경제기획원 일부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중화학공업을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때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 산업화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다. 그리고 1973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전략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이 세상에 발표됩니다. 철강의 포항제철, 조선의 현대중공업, 전자의 삼성전자,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까지 대한민국은 마침내 단순히 싸구려 노동력에 기대던 나라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도시엔 불빛이 늘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보고서를 받아보며 이 성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반은 약했고 산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으며 정치는 갈수록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연일 정권 퇴진을 외쳤고 언론은 공격적이었으며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살리러 나왔다. 이것이 그가 참모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말렸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유신 같은 제도는 너무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독재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먼저 살려야 자유도 지킬 수 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회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신을 선택한 날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군처럼 묵직한 표정이셨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중단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직접 유신헌법 제정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10월 유신입니다. 이날 박정희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그의 결단은 거셌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언론은 독재 부활이라 규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유신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를, 통일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회고합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권력자가 아닌 책임자로 봤습니다. 유신은 그의 무기이자 동시에 사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유신체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헌법 위에 선 권력, 모든 결정은 빠르게, 모든 추진은 강력하게. 이제 박정희는 자신이 꿈꾸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어떤 정치적 방해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체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자유를 잠시 묶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결단 아래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신체제가 시작되자 박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숨겨두었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 1973년 대통령은 직접 중화학공업화의 국가 전략 추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간 산업을 통째로 키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산업 전쟁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5대 분야를 선정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이 5개 분야에 국가 예산, 인재, 기술, 외교, 심지어 군 인력까지 전방위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화학공업은 그냥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야 가능했던 일사불란한 동원이었습니다. 왜 유신 아래서만 가능했을까요? 왜 박정희는 굳이 반발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화학공업은 민주주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10년 이상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야만 성공하는 사업, 반발을 억누르고 혼란을 제어하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한 곳에 쏟아야 가능한 산업. 박정희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또다시 남의 나라 기술을 사오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국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포항제철. 경북 포항의 황량한 바닷가. 이곳에 박정희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강산업은 한국 수준에 맞지 않는다. 돈도 기술도 인력도 없다. 하지만 박정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직접 일본과 협상의 기술을 들여오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아낸 자금을 포항제철에 쏟아붓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나라에겐 반드시 강한 철이 있다.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다. 둘째, 현대중공업 울산의 맨땅. 그저 파도가 치던 바닷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주인공은 정주영 회장. 하지만 그 뒤에는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땅을 내주고 자금을 빌려주고 심지어 건조할 배도 해외에서 계약해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고합니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진 이상 조선을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 조선소는 불과 몇 년 뒤 세계 1위 수주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입니다. 박정희는 기술고문단, 과학기술처를 통해 전자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합니다. 삼성, 현재 LG그룹인 금성, 현대 등 민간 기업의 연구소를 세우게 하고 해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지원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박정희는 인프라까지 함께 건설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물류를 연결하고 여수, 울산, 인천의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한전과 석유공사, 철도공사, 기술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합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산업전쟁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산업 관련 부처를 소집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수준으로 다뤄졌고 박정희는 때론 기술 도면까지 직접 검토하며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자 총리였고 산업부 장관이었으며 때로는 현장 감독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모자랐고 사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세대의 땀이 100년의 번영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 그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포항과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가 되었고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바로 유신체제의 철통 같은 추진력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에서 6년, 박정희가 깔아놓은 산업화의 기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도약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던 포항과 울산은 세계적인 철강 도시, 조선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과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 조선 시장을 빠르게 추월하며 1위로 올라섰고 포항제철은 국내 철강 자립을 넘어 수출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삼성과 금성, 현대 같은 민간 기업들도 정부의 전략 산업 지원에 힘입어 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에 뛰어들며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출액은 1970년 8억 달러에서 1980년 175억 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소득은 200달러에서 1500달러를 넘어서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생겨납니다. 세계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어둠도 존재했습니다. 유신체제는 정치적 자유를 제약했고 야당과 언론을 억제했으며 국민 일부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긴급조치령, 보안사령부의 감시, 비판하면 잡혀가고 반대하면 사라졌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은 정당했는가? 이에 대해 누구도 정답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결단과 체제가 아니었다면 중화학공업도 한강의 기적도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와 함께 유신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산업화의 뿌리는 결코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키웠고 기술을 키웠고 국민의 자존감을 키웠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가능케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했고 단호했고 외로웠습니다. 오원철 경제수석도 회고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정치를 버리고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박정희는 생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쳤다. 내 이름이 사라져도 이 나라가 살아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고 조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결단과 국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찬양할 수도 완전히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나라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체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유신 헌법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는 후퇴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이 혼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후세에 남겨진 우리에게 풍족함을 물려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했던 모든 사람은 유신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역사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독재, 유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